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 좀 자세가 별론데 이게 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 대본을 열심히 적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나갔네요. 오늘 하루 종일 작업한 게 날아갔습니다. 이달의 영화를 하고 있었는데 날아가가지고 착잡한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이달의 영화를 좀 해볼까 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카메라 켜봤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달의 영화를 몇 개 하려고 그랬더라? 좀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많이 하면 1시간 가까이 이달의 영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조각 리뷰로 하다 보니까 막 9개, 6개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그걸 또 제가 한꺼번에 내잖아요.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한꺼번에 너무 와라락 피드를 점령해서 그럴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부터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만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본 휴민트, 왕과 사는 남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포제션, 남쪽, 28년 후 뼈의 사원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총 몇 개지? 6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휴민트하고 왕과 사는 남자는 다 적었고 이제 안녕하세요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랑 남쪽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날라갔어요. 3분의 1이 날라간 거죠. 이제 착잡한 신경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휴민트는 사실 제가 기대를 안 하고 가서 그럭저럭 본 한국 영화입니다. 기대를 안 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액션을 정말 잘 찍었어요. 이제 액션 최고, 그리고 배우들 연기 최고인데 제가 이 휴민트라는 거는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액션을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뭔 말이냐면 이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고 C라는 사건이 있어서 D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는 전개가 다 액션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게 과연 설득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설득이 강력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원툴이에요. 원툴. 이게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흐름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액션 원툴로만 뚫고 가다 보니까 기승 액션 결, 기승 액션 결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관객은 한두 번이면 재미있고 몰입감이 있지 이게 여러 번 되면요 좀 지루해집니다. 이게 액션이 빵빵 터지는 영화인데도 지루해져요. 그래서 다른 카드가 뭐냐면 로맨스가 나오는데 이게 최고의 악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이 로맨스 부분이 그닥 그렇게까지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로맨스를 하는 배우분들이 있는데 배우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배우분들은 정말 연기 잘하고 애절하고 그런데요. 이 타개하는 로맨스가 저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남자 배우분의 연기가 조금 눈에 거슬렸어요. 어떤 느낌이야? 너무 과해요. 정말 연기를 잘하신다는 분인 걸 알고 있는데 너무 과합니다. 이게 화면에 잡히면 맨날 이 인중이 여기고 이 맨날 이 미간을 이렇게 막 찌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얘네들이 서사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니까 굳이 그거를 강조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감독이 액션으로 빵빵 터트리고 로맨스로 좀 끌었다가 마지막에 한방탄 시원하게 놀아보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잘 안 됐어요. 뭐 그렇지만 액션 영화라고 보면 나름 괜찮고 로맨스 영화라고 보면 나름 안 괜찮습니다. 어쩔 수는 없어요. 이게 로맨스 부분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 이게 그냥 뭐 최선화랑 박건이 로맨스가 있거든요. 예전에 약혼자래요. 근데 이 약혼자를 바라보는 눈깔이 멜로 눈깔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엔 멜로 눈깔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나만 그렇게 느꼈나? 그리고 그 신세경 배우님인가? 그 최선화 연기하신 배우님이 정말 잘 연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옛날 영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수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영화는 단점으로 작용한 것 같다더라.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액션 부분을 좀 더 과하게 넣었거나 로맨스 부분을 좀 줄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로맨스 부분을 넣고 싶으면
박과장이라는 인물의 역할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보면요. 그 박건이 최선화를 구하는데 정말 전형적이게 구해요. 뭔 소리냐면 최선화가 잡힙니다. 그 왕장님이 구하러 가야겠죠. 그게 박건이겠죠. 그래서 구하러 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에 박과장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박건이 먼저 구하러 가야 되는데 박건이 못 구하고요. 박과장이 먼저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박과장이 한바탕 싹 쓸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박건이 나가지고 박과장의 서포트 같은 역할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로맨스가 약한데 아니 박과장이 있으면서 왜 박건은 또 나타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게 돼요. 어쩔 수 없지. 로맨스를 강조하고 싶었으면 박과장의 역할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경이 배경인지라 그 애니메이션 광장이 떠올리기도 했어요. 또 로맨스가 들어가다 보니 확실한 거는 로맨스 부분은 광장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리고 그 박건이 액션을 할 때 너무 많이 맞아요. 제가 액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맞는다고 뭐라 하지는 않는데 진짜 너무 많이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아프게 맞아요. 웬만한 액션 영화 다 보는데 그 액션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요. 너무 아프겠다. 이거 어떡하냐. 야, 쟤 너무 아프겠는데?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박건이 유일하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아프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액션 부분에서도 말을 하자면 걔네가 그 러시아 마피아들을 2명에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뭐 이건 영화적 허용일 수도 허용이겠죠? 영화적 허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기관총하고 총하고 칼하고 다 들고 있는 러시아 마피아들을 남자 2명에서 그래도 훈련 받았다고 해도 남자 2명에서 쓸어버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다 쓸어버리고 나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고전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건물 안에서는 그렇게 무쌍을 찍어놓고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어디 뭐 리셋됐답니까? 아니면 축적됐던 데미지가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이제 못 싸우겠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액션 씬도요. 사실 보면 러시아 마피아들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질질 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킬링 타임으로는 내빼고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휴민트가 사실은 집중력이 굉장히 잘 되고 몰입도 잘 되는 영화인데요. 이게 좀 TMI인데 제가 팀 휴민트를 그 왕가 사는 남자랑 같이 봤어요. 설 연휴 때 봤는데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했겠죠. 네, 옆에 리액션 빌런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박건을 하신 배우님의 팬인 것 같은데 옆에서 감당할 수 없게끔 리액션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볼 때부터 좀 쎄하긴 했어. 그 컵홀더에 휴지하고 물티슈를 가득 채워서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자리에 앉았죠. 근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신발을 하나 둘 벗더니 앞바다리를 하고 옆에 이제 연인으로 추정되는 분과 이제 다정하게 보시는데 이게 서로 귓속말 소근소근 하는 거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도 다 들려요. 그래서 그 박정민 배우분이 나오면 그냥 멋있어, 어머 잘생겼어, 우와 너무 예쁘다 막 이러고요. 막 박수도 치고요. 뭐 막 손도 막 휘적휘적 해가면서 막 자기가 이해한 거를 옆에 연인분께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뒤에 막 추측도 합니다. 막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하고 그 최선화가 액션을 할 때는 막 너무 기특해 예뻐 잘했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 주의를 좀 드렸는데 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 때문에 사실 액션을 봐도요 옆에서 너무 리액션을 해야 돼서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휴민트에 대해서 조금 박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킬링타임용으로 잘 볼 수 있는 휴민트에 대한 한 줄 평은 액션이 없었더라면 뜨뜻미적지근한 로맨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6장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예정이었던 게 원래 왕가 사는 남자였거든요. 이 왕가 사는 남자는 전통 사극입니다. 그래서 새로울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시 말해서 지루하다는 뜻입니다. 이 왕가 사는 남자는 다 아시다시피 단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종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뭐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네, 그게 끝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저는 제 생각에서는 이야기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구다리
많기는 많은데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무시하고 너무 안정적이게 영화를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장점은 여기서도 배우는 끝장나게 잘합니다. 연기 너무 잘해요. 특히 그 박지훈 배우가 단정의 역할을 하는데 진짜 너무 초연하고 불쌍하게 그런 단종의 마지막 말로를 정말 잘 표현해냅니다. 그런 나이대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발성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참 좋았어요. 사극 발성은 좀 더 다르잖아요. 그리고 명불허전 유해진 배우님 연기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특유의 그 호들갑스러운 연기와 진중한 연기가 참 좋더라고요. 초반에는 약간 코믹물로 들어가요. 왕가 사는 남자가 좀 못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촌장이 유해진 배우예요. 근데 그 유해진 배우가 옆 동네에 가가지고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유배원 그 영감을 잘 모셨더니 그 영감이 막 당나귀를 보내고 쌀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마을이 풍족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거구나 해가지고 유해진이 가가지고 이제 유배지로 여기 선정해 주십시오 라고 빌어가지고 선정해서 왔는데 단종인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단종은 이게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다가요. 점점 마을 사람들과 동화가 돼가지고 생기를 찾지만 이제 사실 다시 조정으로 갈 수는 없잖아.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못 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뭔가 반란을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약을 받고 뭐 목 매달아 죽었건가 아니면 사약을 받아 죽었던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시체가 강물에 떠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영화 보러 갔다면. 아니면 몰라도 돼요. 어렴풋이만 알 겁니다. 근데 봐봐요. 여기서 제가 걸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사실 유해진 배우를 들고 왔으면 이제 코미디를 노린 게 맞잖아요. 코믹 연기를 노린 게 맞는데 너무 과해요. 여기는 또 이게 과해. 뭐냐면 이게 유배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초반에 있는데 이 초반 과정이 쓸데없이 길어요. 이게 길 필요가 없거든? 근데 길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재밌을랑 말랑 하다가 재미가 없어. 지루해집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종의 등장신을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요. 그 마을 사람들과의 케미스트리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단종이 등장하고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고 유대를 쌓고 이러는 부분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 뒤에 한명회가 나타나고 단종이 다시 이렇게 복권을 하려고 하다가 잡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눈에 뻔하다는 겁니다. 약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듯이 연기도 잘하고요. 좋은 소재를 들고 왔는데 볼 게 없어요. 이게 진짜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스토리가 별로입니다. 스토리가. 연출이 별로예요. 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연출의 힘이 너무 빠져 있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매가리가 없다거나 할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통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코미디는 잡고 싶은데 대중성을 따지려면 코미디를 잡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초반에 루즈한 진행이 되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손도 못 댄 채로 그냥 그대로 찍어버린 그런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전통 사극 그러니까 이런 사극이 말고요. 약간 정치 느낌이 나는 그런 전통 사극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요. 사극 드라마들 있잖아요. 뭔가 그런 내용을 다 아는 그런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도요. 몰입이 잘 되는 거는 진짜 끝장나게 잘 되고요.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저의 경험상으로서는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해요. 몰입이 참 잘 되고 그렇게 시대상을 보는 것과 실제 내가 아는 내용을 사람들이 움직여가면서 한다는 게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 왕가 사는 남자는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과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몰입감이라던가 긴장감이라던가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제일 큰 단점이 있는데 텀을 줘요. 텀을. 무슨 텀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명회가 이제 단종하고 어몽도가 막 도망가는데 한명회가 저 반역자를 잡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옆에 서 있던 사병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잡겠죠. 바로 잡겠죠. 위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딱 이렇게 딱 눈빛을 딱 하고 단종이 울망울망 눈빛을 이렇게 하면 서로 눈빛을 딱 주고받을 시간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잡아요. 진짜 근데 이게 3초가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3초가요. 그 3초가 모든 몰입감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정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 몰입을 했어도 그 마음속에서 새는 그 감정신의 3초 때문에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참 좀 줄이면 좋은 연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런 뭔가 감정신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왕가 사는 남자는 뻔하디 뻔한 스토리와 뻔하디 뻔한 연출로 뻔하디 뻔하게 관객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호불호가 잘 없어서 장단점도 뚜렷하지 않지만 좀 매갈이 없는 연출 때문에 단점이 좀 더 저한테는 와닿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럼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한 한 줄 평은 끝내 터지는 하품이 모든 걸 말한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을 까먹었는데 호랑이 CG 진짜 별로였어요. 그거 왜 넣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호랑이가 오프닝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몇몇 리뷰에서 오프닝은 영화 전반의 얘기를 다룰 수도 있고 혹은 좀 떡밥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호랑이가 노루인가 고란인가를 이제 잡아먹거든요. 이게 딱 봐도 그거죠. 호랑이가 한 명이고 그 잡아먹히는 자가 단종이겠죠. 그렇게 비극성을 앞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게 딱 봐도 그거니까 이게 비유인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막 어색해가지고 제가 좀 보기에 뭐 렌더링을 얼마나 막 오래 걸렸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좀 그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흥행은 잘 되던데 저도 흥행이 잘 돼서 극장이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살아난 극장에서 좀 더 좋은 영화로 다시 감독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안녕하세요인데요. 안녕하세요의 감독은 오즈 야스지로인데 저는 이 감독의 동경 이야기로 처음 봤어요. 근데 동경 이야기가 흑백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영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몰입이 잘 됐습니다. 이 감독의 특징일 수도 모르겠으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잔잔한데 그 속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몰입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지루한 걸 정말 못 참는데 그렇게 못 참는 제가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스토리와 그리고 이 이음새의 연출이 강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도 극장에 걸렸길래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서 봤는데 참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영화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를 원제로 보니까 오하요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침에 하는 인사말인데 걔네들이 오하요, 곤니치와, 곤방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인사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뭘까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배경을 좀 보자면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마을을 보면 이웃집과 내 집 사이가 정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웃사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이 좋으면 이웃사촌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오지랖을 많이 부리고 눈치도 많이 봐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일본 특유의 눈치 보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잘 대해주기 위해서 또 내가 잘 대접받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 인사 겸으로 와요, 곤니찌와 뭐 좋은 날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안부 인사를 잘 묻는데 그런 안부 인사가 어린이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위선적이고 쓰잘데기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발달은 이런데 그런 마을에서도 신세대 부부가 이사를 와서 지내고 있는데 이 신세대 부부는 마을에는 조금 이질감이 느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서양식 파자마를 입고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모노 같은 거를 입고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입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딱 보기에도 집에 TV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좀 신식으로 보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기네들 막 아들들이 그 집 TV 보겠다고 막 가가지고 막 신세도 지고 있으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더욱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일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미노루하고 이사무가 엄마랑 크게 싸우게 됩니다. 밥 안 먹겠다고 막 땡깡을 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말 잘 들어라. 무슨 밥을 안 먹냐 밥 먹어라 이러니까 애들이 TV 사주기 전까지는 밥 안 먹겠다 막 이렇게 땡깡을 부려요. 결국에 아빠가 퇴근을 하고 아빠한테 더 크게 혼나죠. 그래서 막 근데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말
대답을 하고 막 아빠한테 막 빠락빠락 대들면서 더 화를 돋굽니다. 그래서 아빠가 크게 혼을 내고 너 그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미노루가 오기가 생겼나 보지. 나는 어른들처럼 그런 쓸데없는 말 안 할 거라면서 입을 싹 닫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영화를 좀 잘 보면 사건의 줄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앞에서 말했던 그 미노루의 무건 사건과 마을에 개가 있는데 그 개돈이 없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나누게 되고 좀 서브 사건으로 미노루의 영어를 봐주는 그 선생님하고 미노루의 이모가 좀 썸띵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두 번째 흐름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말의 특성산에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돈을 분명히 시간 내서 반장한테 냈는데 반장은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약간 의심스럽게 타이밍 맞춰서 반장이 세탁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이 세탁기를 사려고 갯돈을 이제 삥땅을 쳤나? 이런 소문이 좀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장은 억울한 거죠. 나 진짜 안 받았는데 싶어가지고 그 소문의 주인을 좀 찾아갑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미노루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미노루 엄마한테 나 세탁기 내 돈 주고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나 돈 받은 거 없다. 너가 그 총무지 않느냐? 난 돈 안 받았다. 이러니까 그 미노루 엄마가 자기는 분명히 줬다라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그 반장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줬다라고 확인 한 번만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받았으면 나한테 말을 했겠지. 난 그런 거 들은 적 없다. 이러면서 조금 언쟁이 있다가 그래서 뭐 내가 확인해 볼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받아놓고 까먹은 거였어요.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장이 민호를 엄마한테 이 오해가 있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이 일은 그러니까 말이 좀 돌 수 있으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라고 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민호루 엄마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뭐냐면 그날 밤에 애들이 혼나가지고 묵언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묵언의 대상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등교를 할 때 항상 밝게 안녕하세요. 뭐 날씨가 좋네요. 뭐 땡땡이는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던 애들이 막 입을 싹 닫고 이렇게 가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죠, 어른들은. 그래서 반장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와, 나랑 싸웠다고 애들한테까지 막 얘기해가지고 애들이 나까지 무시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반장이 그 말을 또 옆에 옮겨. 옆 사람한테 옮겨가지고 막 너도 조심해라. 그 민호로 엄마 있지 않느냐. 막 걔한테 빌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갚아야 된다. 바로 안 갚으니까 마음에 꽁해가지고 나중에 뒷말한다더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사소한 오해들이 좀 생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자면 어른들의 위선 같은 게 정말 잘 느껴지고요. 사실 제가 조금 러프하게 말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돌려서 말을 하는데 돌림판이 떼굴떼굴 굴려가서 큰 스노우볼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그 반장이 뭐 띵땅 쳐서 세탁기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이 워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요. 샀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인 것 같아. 그거겠지.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런 위선의 모습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딱 꼬집어가지고 천진하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해소시키는 것도 아이들의 몫입니다.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요. 밥도 잘 안 주고요. 간식도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잖아. 그래서 그 형제가 집에 밥통을 들고 튑니다. 밥통을 들고 튀어가지고 그 뭐 강변 언저리에서 밥하고 물하고 이렇게 와구와구 먹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반찬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동생 시켜가지고 야 반찬 갖고 와 이래가지고 동생이 반찬 가지러 가는데 그때 경찰에게 걸린 거죠. 잘못한 건 없지만 얼마나 수상해 보이겠어요 애들이. 밥통 들고 나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 게. 그래서 애들이 막 도망치는데 그러다가 그 밥통하고 주전자는 경찰이 가져가게 되고 애들은 역 앞에 TV를 밤늦게까지 보는 거죠. 영어 선생님이 찾아주고요. 엄청 혼날 거를 각오하고 애들이 들어가는데 막상 와보니까 약간 온화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이미 TV를 사놨어. 그래서 애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말문이 트이면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TV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또 등교를 하는데 전날과는 다르게 엄청 밝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땡땡 여기 있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장은 의아하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근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의미 부여하지 마. 그냥 어떤 일이 있었겠지.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는 일단락이 되고 서브로 말했던 그 영어 선생님하고 이모에게 썸띵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보여주면서 엔딩으로 들어가는데 영어 선생님이 이모를 좋아했어요. 이게 이모가 참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일거리를 주기도 하고 하니까 좋아했는데 딱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나오는 거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저 구름은 뭘 닮았네요. 이 구름이 참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런 말밖에 못 뱉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귀엽게 발랄하게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그런 천진한 부분을 잘 나타내는 게 이마를 누르면 방귀를 뀌는 그런 놀이를 즐겨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참 귀엽다, 천진하다, 좀 사랑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또 극장에 걸려 있다면 보는 것을 강력 추천하는 안녕하세요에 대한 한 줄 평은 안녕하세요가 주는 위선과 애정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다음으로 할 게 남쪽인데요. 남쪽은 빅토르 에리세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빅토르 에리세가 그 과작을 하는 감독인데 과작이란 거는 영화를 잘 안 만드는 감독이라는 뜻인데요. 장편을 기준으로 4영화 만들었습니다. 벌집의 정령, 남쪽, 햇빛 속 모가나무, 그 다음에 클로즈 유어 아이즈. 저는 이번에 남쪽을 포함해서 벌집의 정령, 클로즈 유어 아이즈, 남쪽 그렇게 해서 감독님을 4개 작품 중에 3개를 다 본 셈이 되겠네요. 햇빛 속의 모가나무도 여건이 된다면 한번 찾아보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벌집의 정령 같은 경우는 감독전 첫 번째로 만든 게 있어서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 같은 경우도 그 좀 길게 토파본 게 있는데 걔는 렌더링 문제 때문에 뒤에 가면 싱크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팟캐스트처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남쪽 같은 경우는 익히 아시다시피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원작 소설이 400쪽이 넘어가는 장대한 소설인데 원작을 봤을 때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초점으로 두고 있어요. 조금 줄거리를 보자면 에스트레아라는 소녀가 주인공인데 얘 아빠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좀 특이하고 좀 능력도 좋은 그런 아빠인데 수맥을 찾기도 하고 또 의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엘리트 같은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정말 잘 따르는 소녀가 주인공인데요. 아빠가 수맥을 찾을 때 약간 추 같은 거를 들고 가서 뭔가 영적인 기운을 얻어가지고 수맥을 찾거든요. 그 추를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영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딸이 아빠를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어떤 것을 연구할까 이렇게 하다가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보게 되는데 엄마 이름이 아닌 의문의 여자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레는 리오스인데 그 영화상에서 영화배우로 잠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빠가 그 여자에게 반한 느낌이었어요. 좀 따지면 바람이죠, 바람. 엄마가 있으니까 바람인데 그거를 아빠 몰래 숨기고 있다가 딸한테 들키게 된 겁니다. 근데 딸은 아빠의 그런 외도 같은 거를 숨겨주기 위해서 일단은 모른 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궁금한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 그래서 엄마한테 슬쩍 물어보거든요. 엄마 이런 사람 뭐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도 엄마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사람 누군데? 그러니까 아 새로운 친구야 이렇게 하고 넘기거든요. 그때 이제 나레이션으로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나레이션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영화는 그 소녀의 입장에서 아빠의 관찰일기 정도로 나오는데 북스페인이 주요 배경인데요. 좀 춥잖아요. 그리고 이 소녀가 남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아빠가 남쪽 출신인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남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줘. 가족하고 조금 틀어져가지고 뭐 사이가 안 좋나? 이래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자기의 영성체 행사를 위해서 할머니하고 할머니를 보필하는 하녀 같은 사람이 오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
대한 아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빠와 춤도 추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빠의 오토바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추운 날에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아빠가 그때 시네마에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어디 카페로 가서 막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뭐를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빠를 뒤쫓아가서 아빠 나 여기 있어 이러면서 제외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눈빛이 딸을 봐서 기쁘다가 아니라 뭔가 들켰다라는 눈빛하고 같습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보면 눈에는 눈물이 좀 그렁그렁 맺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그 여자한테 쓰는 러브레터이지 않을까라고 회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에 그 시네마 근처에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빠가 적어놨던 여자 이름을 발견하고 그 여자가 영화배우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빠한테 그걸 물어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물어보는데 아빠가 그거를 발뺌했나 아니면 얼버무렸나 그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얼버무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자살을 하기 전에 딸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주거든요. 그때 딸이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여자 누구냐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빠는 잘 대답을 하지 못하고 딸은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아빠와 얘기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자살을 하고 자신은 열병을 얻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가서 요양을 하겠다. 그리고 끝납니다. 이게 미완성인 작품인 이유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소설의 내용으로 따지자면 사실 남쪽의 이야기도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좀 당황한 게 맞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끝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남쪽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명확하게 밝혀져 버리면 약간 흥미가 떨어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미완성으로 남겨놔야지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해야지 좀 오래 여흔이 남잖아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잘 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빛의 활용이 있습니다. 제가 빅토리 에르시의 감독전을 할 때도 말을 했지만 감독이 참 빛을 잘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이 하나하나 미학적으로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낄 정도로 잘 사용을 하는데 정말 어두웠다가 빛을 한 겹 한 겹 한 겹 쌓아가면서 싹 밝아졌다가 안 보이는 부분까지 딱 봤을 때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서 인물이 이동하면서 보이는 그런 미장센 같은 거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아빠의 그 연구실에 딸이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자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활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벌집의 정령하고 비슷하게 약간 호러틱한 부분도 좀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좀 그때 당시에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영화는 프랑코 정권 시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자체가 조금 억압적인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두운 분위기가 시종일관 느껴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아빠의 죽음, 그러니까 자살을 보여주거든요. 그 부분도 벌집의 정령에서와 같이 군인이 죽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서 똑같은 의미로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도 혹시 빅토르 에리시에 관심이 있고 약간 인생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서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남쪽에 대한 한 줄 평은 미완성의 역설의 미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10잔 원샷입니다. 남쪽은 한번 제가 또 톱파보기로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영화가 포제션인데 포제션은 제가 왓챠에서 봤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일단 저의 감상평부터 얘기하자면 정말 한치의 예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제가 웬만한 영화를 봤을 때요. 뭔가 딱 떡밥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해서 막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생각하는 편인데 포제션은 저의 그런 생각을 들지 않을 만큼 재밌기도 했고요. 생각이 들었어도 다 틀렸을 것 같은 그런 예외성이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박찬욱 감독님의 박쥐 있잖아요. 그거와 연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영화겠거니 하고 봤는데 와 이게 끝까지 가는 영화가 여기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거리를 좀 보자면 주인공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하고 남자는 약간 사이가 삐그덕
거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좀 불신이 있는 것 같아서 보였는데 이 남자가 약간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스파이를 기다리는 여자, 이게 아내가 되겠죠. 예, 기다리는데 둘 사이에는 아들도 한 명 있고 뭔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둘의 불안정함이 느껴진달까? 왜냐면 처음에 그 침대 장면에서요. 우리가 막 서운해질 수도 있지. 뭐 커플들은 다 그런 거야.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광기의 집착에 가깝게 매달립니다. 이게 매달린다는 표현이 맞을까? 집착합니다. 집착해요. 매달린다는 보다는 집착해요. 그래서 막 서로 이혼도 하려고 하고 갈라서려고도 하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겠으니까 아내를 되찾으려고 상대편 남자에게 가가지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아내를 막 찾고 이러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러면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흔하지 않는 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아내의 행동에 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딱 보면 예쁘게 생긴 그런 아내인데요. 이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네? 근데 이 외도의 대상이 알고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네? 근데 이 한두 명 안에서도 강력 스포 갑니다. 외도남들이 다 죽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싱크백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아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뭔가로 만들고 있거든요. 뭔가 괴기한 이상한 생명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 생명체하고 막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요. 얘를 뭐 먹이를 던져주나 아니면 뭐 다른 실험체들을 만드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좀 온 사람들을 죽여가지고요.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세히 보면 점점 그 광적으로 미쳐가는 연기가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딱 그 여자가 미치냐면 남편에게 달아나기 위해서 막 도망치는데 그 찻길로 도망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찻길에서 잘못해가지고 차가 전복되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그 음악이 뭔가 깨우치는 듯한 띠리링 이런 음악이 나와요. 띠리링 하고 그 여자의 표정이 싹 바뀌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잡을 수 없게 쭉쭉 뻗어나가는 여자의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까지 봤을 때 남편이 좀 포기를 하고 새로운 남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반전인 게 뭐냐면 남자는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못해요. 아내를 이상하게 사랑해가지고요. 아내의 그런 살인을 다 덮어줍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유기도 도와주고요. 아내가 만든 그 괴생명체 있잖아요. 그것 또한 눈 감아줍니다. 심지어 자기 앞에서 그 괴생명체랑 사랑을 나누는데도 뭐 아내를 뭐라 하고 그 괴생명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광기, 집착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절정으로 클라이막스에 이루는 게 저는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내가 그 괴생명체로 만든 게 사실은 남편이었던 거죠. 그 남편의 외형을 그대로 한 클론 같은 그런 괴생명체를 들고 이제 아내가 나타나는데 그때쯤 되면 경찰에 쫓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불사신같이 총도 몇 방 맞았는데 뭐 잘 걸어 다닙니다. 근데 거기서 딱 보자마자 걔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걸 안 된다고 하고 거기서 아내하고 그 남편하고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클론은 남편이 애를 맡겨두거든요. 애를 맡겨둔 초등교사한테 가서 그리고 뭔가 폭격이 시작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광기에 미친 남녀가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영화 포스터를 보면 그 여자가 피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그래서 뭔가 박쥐같이 흡혈에 관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 얻어 터져서 나온 겁니다. 그건 아니었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시키는 그런 톡식적인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진짜 깜짝깜짝 놀랬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너무 당연스러운 일상용품으로 이제 자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살인의 장면이 나온다던가 생각지도 못한 괴생명체가 나왔을 때 정말 육성으로 이럴 정도로
놀랐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과격했어도 완성도 높은 영화였습니다. 한번 광란의 사랑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포제션에 대한 한 줄 평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사랑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28년 후 뼈의 사원인데요. 제가 28년 후를 봤는데 리뷰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별로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비물에 관한 장르가 있으면 거기서 의뢰 관객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채워지지 않고 좀비물로 시작을 해서 성장 영화로 끝나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해서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뼈의 사원까지 보고 나니까 28년 후 그다음에 28년 후 뼈의 사원 한 편 더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이 시리즈가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뼈의 사원은 저에게 28년 후라는 시리즈를 다시 보게 만든 작품인데요. 우선 그 28년을 안 봐도 될 정도로 연관성이 약하게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는 알면 좋으나 몰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개별적인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토리를 좀 말하자면 좀비 세상이 창궐해가지고 영국에만 창궐을 해가지고 영국을 제외한 나라는요 그대로 현대같이 돌아가고요. 영국은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전근대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좀비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군집을 이뤄서 살진 못하고요. 쫌쫌따리로 뭐 마을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인 스파이크가 또 등장을 하는데 전작에서 스파이크가 좀비 떼를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구해지거든요. 근데 그 구해진 사람들의 단체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해요. 보면 얘네들이 좀 광기의 집단? 그러니까 좀 사이비스러운 면모가 있는데 다들 짐이거든요. 7손가락, 그러니까 seven fingers라고 하는데 7손가락 모두 짐이에요. 그래서 헤이 지미, 헤이 지미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 우두머리는 Sir 지미입니다. 그냥 지미 경인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롭성 게임 같이 한 명을 죽여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파이크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운 좋게 동맥을 잘라가지고 그 한 명을 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그 지미 자리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스파이크는 그런 무리에 들어간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좀비 세상이란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야 얘네들이 더 쌍놈의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진짜 좀 보면 19금이거든요. 잔인해서 19금인데 좀비 영화에서 이렇게 좀 슬래셔 같은 느낌을 내도 되나 할 정도로 잔인하더라고요. 막 사람 가죽도 벗기고 그 과정을 보여주고 막 고문 같은 것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잔인했는데 근데 그거를 행하는 게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도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이런 갈래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한 갈래는 뭐냐면 그 전작을 보면 알겠지만 그 미치광이 의사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좀비를 이제 좀비라는 크리처로 안 보고 치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알파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 알파라는 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마취를 해가지고 점점 길들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가 진행되는데 보자면 좀 웃긴데 의사랑 좀비가 나오는 부분은 좀 평화로워요. 애들이 같이 약 맞고 이제 누워가지고 막 풍경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춤도 추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미들만 보면 애들은 그냥 거의 반 미쳐가지고 민가 습격하고 고문하고 싸우고 좀비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딱 접점이 일어나요. 뭐냐면 얘네들이 엉클샘이라고 하는 애를 숭배를 하는데 그 들어보면 사탄이거든. 사탄? 그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사탄이 피부색이 주황색이고 막 악마랑 뭐 춤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하필이면 그 미치광이 의사가 아이오딘 때문에 피부가 주황색이에요. 세균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아이오딘을 칠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샘손 있잖아요. 삼손 같은 게 샘손을 치료하기 위해서 점점 걔랑 친해지는 과정을 본 거야. 핑거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얘 우리가 말하는 그 엉클 샘 아니냐라고 썰 지미한테 얘기를 하고 썰 지미는 굉장히 어이가 없죠. 왜냐면 내가 상상해낸 거 좀 망상증 편집증으로 상상해낸 건데 실제로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사람인 걸로 알게 되고 해서 좀 입을 맞춰가지고 좀 행세 좀 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사탄을 보기 위해서 의사의 영역 뼈의 사원으로 가게 되는데 의사가 정말 한바탕 크게 락앤롤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코믹스럽다거나 할까? 좀비 영화에서 몇 안 되는 유쾌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데스메탈을 틀면서 막 불을 지펴가면서 약을 뿌려가면서 막 그런 열정적인 춤사위와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마치 무슨 콘서트를 보는 것 마냥 즐겁기도 했는데 썰 지미와 입을 맞춘 대로 그 의사가 너네는 이제 뭐 하던 일 계속하고 핑거를 더 늘리고 막 이러는데 어머나 스파이크를 보게 된 거야. 이 의사가 더 이상 썰 지미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너 기독교 아느냐? 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신이 강림하려면 예수 먼저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얘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미들끼리 뭔가 분란이 일으켜서 뭐 다 죽고 거기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썰 지미에게 좀 반감이 있는 그 지미가 이제 썰 지미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다음에 의사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점점 죽게 되는데 그 의사를 데리러 샘손이 옵니다. 사실 의사는요, 그 썰 지미가 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없다라는 걸 느껴요. 그 미치광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걔네 방식을 보면 사생결단. 이고 안 받아들이도 죽거든요. 모든 것을 샘손한테 뭔가 치유를 하고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샘손한테 약을 투여를 하고 샘손이 딱 말을 합니다. 문 이렇게. 이게 약간 제가 헷갈려서 문이 앞이었나 헷갈릴 수 있는데 샘손이 그런 이지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의사가 약을 투여하고 의사가 죽어가고 샘손이 그 이지를 찾은 다음에 다시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샘손의 입장을 보자면 샘손은 좀 진화한 좀비예요. 좀비였는데요. 얘가 이제 정신병도 같이 와가지고 공격성이 높아진 그런 걸로 보거든요. 의사가 그걸 알아차리고 샘손을 치유해 준 거죠. 좀비 상태였다가 인간 상태로 딱 들어오는 순간 좀비들한테 들켜서 거기서 엄청난 무쌍을 찍고 의사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결말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 샘손이 다시 좀비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인간성을 보여주면서 진화한 종족인 샘손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영화에서 참 좋았던 부분이에요. 1편에서는 성장 드라마였지만 2편에서는 사실 이게 반성장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성장과는 대척점에 있는 드라마를 펼치거든요. 스파이크는 1편에서는 성장을 했지만 2편에서는 사실 겁쟁이로 나오고 그 좀 더 악한 무리에 들어가면서 성장을 하지 못해요. 의외로 성장을 한 거는 인간 쪽이 아니라 좀비 쪽이 성장을 해가지고요. 진화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참신하게 느껴져서 이번 2편은 잘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킬리언 머피가 나오는 것도 좋았습니다. 28년 후 뼈의 사원 그 다음에 3부가 또 나올 건데 그것도 참 기대하면서 다 나온다면 한번 각 잡고 28년 후만 좀 토파보기로 만들어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불호였던 28년 후를 다시 보게 만든 28년 후 뼈의 사원에 대한 한 줄 평은 드디어 한마디 진화하는 인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제 영상을 만들 때 대본을 다 쓰지만요. 오늘은 대본이 다 날라갔고 마당에 그냥 좀 주절주절 떠들어보는 그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대본이 있는 것과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정말 서두가 없고요. 감상평을 막 주절주절 말하는 거고 사실 좀 대본이 있었더라면 분석이라던가 뭐 이런 내용을 좀 더 추가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 달 영화는 좀 실험적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절대 대본을 쓰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영상에서도 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참고로 이번에는 조각 리뷰는 안 올라올 것 같네요. 또 봐요.